우리가 만약에 축구의 주체가 누구야라고 물어보면 다 뭐야 축구 선수라고 말하겠지. 근데 축구 선수도 맞지. 근데 더 본질적으로 뭐냐는 거지. 스페인은 그거를 옛날부터 고민해 왔고 그들이 보는 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일단은 그러면은 형식상으로는 좀 격식을 갖춰서 높임말을 할 건데 중간중간에 얘기하다가 그냥 반존대 느낌으로. 이렇게 존대를 먼저 기본으로 하고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그냥 시작합시다. 네, 방금 그러면 방금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KBS 스포츠예술학원에 다니고 있는 박성현입니다. 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축구 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네, 지금 20살이니까 대학생인 거죠. 네 그렇죠. 대학교 1학년. 최근에 뭐 어떻게 지내고 저는 있습니까? 지금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베르데스 CF라고 거기 축구팀 소속으로 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음, 뭐 약간 실습 형태로 같이 코치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면서 전력 분석이라던가 같이 학교 생활을 하고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 이름이 KBS 스포츠 컬리지고 팀 이름 네, 베르데스 CF. 그렇죠. 그러면은 그 활동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천천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입니까? 그걸 알게 된 한번 사이 간단하게. 좀 많이 네. 거슬러 가야 하는데 저희가 어,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는 있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언제지 몇 학년이?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3학년 때 아마 한번 같은 반이 있었고 물론 3학년 때는 기억이 안 나. 그때는 그냥 알기만 알았고 그냥 축구 둘 다 좋아하니까 가끔씩 축구 같이 점심시간에 하면서 정도였는데 중학교 그치. 축구부 같이 하다가 작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축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그치. 길게 서머 해봤던 것 캠프 같아요. 하기 전부터 경기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목적성이 없어서 그치. 결과물이라고 말할 만한 뭔가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이 됐다. 나쁘진 않았다. 그러면은 서로의 관심사가 오늘 겹치기 때문에 축구에 관한 얘기를 한번 깊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축구를 이제 처음 접했을 때 혹시 기억이 나나요? 맨 처음. 어, 내가 축구를 맨 처음 접했을 때가 난 아마 축구를 처음 하고 본 거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그때쯤 아닐까 1학년 때. 싶은데 하는 거는 아마 처음 했을 것 같고 보는 거는 한창 손흥민 처음 1년 차는 아닐 거야. 한 2, 3년 차 됐을 때 토트넘. EPL 2, 3년 차. 예. 그때 막 저녁 경기만 보고 그랬지. 역시 기억이 음. 난다. 왜냐면은 손흥민이 간 첫 시즌에는 뭐 어, 그렇게 그냥 갔다는 거에만 이슈가 됐지 뭔가 결과가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적응을 하고 나서 2년 차부터 조금씩 그치. 지금 우리가 아는 손흥민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했었으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축구를 팬으로서 보고 이런 식으로 축구에 대해서 좀 딥하게 알아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흥미가 생기고 관심이 생긴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아마 정확한 시점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중학교 때이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그때부터 약간 코치라는 직업 자체에 좀 관심을 가지고 코치라는 것보다도 더 좀 뭐라 해야 되지 선수들이 어떻게 뛰는지 약간 좀 큰 단위에서 11대 11에서 이제 조금 딥한 관점으로 보고 싶어졌다가 이제 중학교 때쯤. 뭐 혹시나 그런 특별한 이유가 그런 거 없이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 이유는 딱히 없었던 것 같긴 해. 그냥 뭔가 순수 호기심? 그때 한창 막 그런 거 준비한다고 책도 막 사서 보고 그랬던 때가 어, 그때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딱 그때인 것 같다. 막 책 사서 공부하고 있는 걸 제가 얼핏 봤던 기억이. KBS 스포츠 퀄리지라는 데가 이제 대학교인 거죠. 대학교인데 이제 그 안에 소속 축구팀이 있는 거지. 뭐 거기서의 생활은 뭐 재밌나요? 근데 상당히
재밌다고 볼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거기 학교라는 좀 특수성이 다 같은 축구라는 거를 매개로 모인 거잖아. 학생들이 다. 그죠? 그치. 그런 것 때문에 가면 뭐 축구 얘기밖에 안 하긴 해서 가, 같은 걸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재밌다. 상당히 뭐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 축구 얘기 많이 하니까 뭐 그럼 거기서는 좀 딥한 얘기가 오고 가나? 그냥 축구 팬들이 하는 그런 얘기 느낌이 아니라. 유럽 팀 팬들이 꽤 많고 K리그 팬도 있다 보니까 한국 축구 얘기를 할 때는 정말 그냥 욕하고 누구 너무 못해 저 축구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진짜 좀 축구 팬처럼.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전력 분석 수업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서로가 조사한 거 가지고 이제 피드백도 나누고 영상도 보여주고 클립도 따고 이러면서 훈련에 대해서 할 때도 얘기할 때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하지. 약간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맞지? 되게. 음. 근데 이게 보니까 KBS 스포츠 컬리지잖아. 그러면은 이게 축구 말고 다른 스포츠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산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재활 뭐 스포츠 쪽은 축구도 있고 뭐 야구도 있고 뭐 심판 쪽도 있고 근데 아마 제일 집중적으로 일단은 지원하는 건 아마 축구 쪽인 것 같아. 스포츠의 전반적인 거에 대한 거를 가르쳐주고 이제 그런 활동을 가져가는 단체지만 그 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활동이 되는 데가 축구 쪽이다. 베르데 SFCF면 이게 스페인어 같은데 초록? 초록색. 초록색이랑 이게 의미가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나요? 이게 감독님이 지은 건데 이게 직역을 하면 초록색이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 좀 부수적인 의미가 아마 좀 갓 새싹 이런 느낌일 거야. 새싹. 갓 아, 나라는 잎사귀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새로운 뿌리를 만들어서 약간 자라난다는 식의 느낌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잎사귀. 우리가 흔히들 축구나 스포츠관에서 얘기하는 게 풀뿌리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음, 사용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치. 굉장히 의미가 깊네. 왜냐면 이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기존에 있던 팀에 그냥 감독님이 와서 하면 그 문화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말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 이런 취지거든. 그러니까 기존의 축구 코치나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팀을 가는 방법과 새로운 팀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 있던 조직의 감독으로 이제 거기 감독직을 맡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그 조직의 문화와 분위기에 스며들어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분위기와 문화 이런 거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만든다. 그치, 만들어버린 것이. 그럼 이 베르데의 의미가 그런 학생들을 길러낸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조직 단체, 그런 문화 시스템을 어, 길러낸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치. 음.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는 이제 뭘 배우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훈련을 일주일에 2번을 해요. 그리고 아마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다음 달에 대학 동아리 축구 대회. 그리고 나아가서 K7 나가서 뭐 승격을 하거나 아마 장기적인 목표는 그런 거겠지. 근데 저희 그 외에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 같이 하나의 팀을 꾸리는 거야. 멘탈 부분, 뭐 전술 부분, 기술 부분 그런 뭐 피지컬 트레이닝 쪽도 있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아마 거기서 배우는 것도 있고 우리는 전력 분석 수업을 듣기도 하지만 똑같이 운동 피지컬적인 수업도 듣는단 말이야. 대회 나갈 때도 그렇고 다 한 팀으로 움직여. 그래서 하나의 그냥 학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구단이지. 현장 일에 최대한 가깝게 이 이론을 접목시키는 거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긴 해. 그냥 하나의 사단이네. 유럽 축구처럼 디테일하고 다양한 분야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이런 전문 학교가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한 게 거의 대부분 물어봐서 나오는 대답이 인스타를 통해 알게 됐다는 거야. 인스타 피드에 광고로. 그래서 나는 제일 처음에 알게 된 거는 트레이너톡이라고 그 코치 있지. 유튜브 음. 하던.
그 음, 사람이 작년에 처음 가서 같이 훈련을 했는데 그게 내가 기사를 보고 알게 돼서 이번에 작년에 아마 결정을 했지 간다고. 아, 그 코치가 만약에 거기에 교수로 있으면 아, 이거는 갈 만하다. 갈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나는 간다고 했는데 동시에 겹치면서 그 장 코치라는 분도 같이 겹치게 된 거지, 나랑 시기가. 그래서 운이 좋았다. 장코치라는 사람은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유명하니까 워낙. 근데 그 장코치가 딱 있는 시기와 본인이 가려고 갈 수 있는 그 시기가 운 좋게 겹쳐서 같이 같이 활동을 할 수 겹쳤지. 있는 응, 기회를 맞이했다. 이게 장코치라고 하면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꽤나 인지도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응. 스페인에서 지도자 자격증을 또 공부를 하고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이 장코치와의 훈련 같은 것도 이제 그런 학교 커리큘럼에 다 포함된 내용이겠네요. 그치. 총 음, 일주일에 3번 하는데 한 시간은 전력 분석, 한 시간은 2시간은 훈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주 만나서 그 축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실전 경험을 쌓는다는 건 이거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지 그렇지. 않을까. 굉장히 방대한 축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장코치라는 사람과 훈련이라든지 이런 전력 분석 활동을 해보면서 좀 든 생각이나 느낌이 있을까요? 그냥 영상에서 보는 것과는 그 디테일적으로 완전 달라. 가장 많이 내가 확실히 느꼈던 건 훈련하면서 스페인에서 배웠다 하면 뭔가 좀 다르겠지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훈련으로 뭐 하냐 하면 솔직히 크게 다를 건 없어. 근데 그거를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나 그런 강조하는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내가 한국 축구에서 선수로 활동해 본 적은 없지만 완전 같은 훈련을 해도 완전 다른 걸 방향이 다르게 나아가는 거지. 예를 들면 그거야. 우리가 같은 론드를 한다 해도 어, 한국은 솔직히 말하면 목적성이 없다고 봐야 돼. 5대2 론드 한다 하면 뭐 그냥 볼 살리기, 볼 살리기.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뭐 론드를 해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제 했던 훈련이랑 오늘 했던 훈련이 목적이 다른데 훈련이 같은 경우도 있어. 똑같은 5대2. 근데 음, 미세하게 규칙이 다르고 피드백을 주는 게 달라.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같은 훈련을 해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훈련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그냥 다른 훈련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뭐 응, 피드백이라든지 뭐 그 안에 바리에이션이나 규칙을 다르게 줌으로써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적은 훈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다양한 목적을 가진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디테일에 응, 대한 거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군요. 응, 달라. 그러면은 이게 이런 사람들이 유럽에는 그냥 널렸겠네. 그치. 얘가 말수가 그러니까 아예 비교가 안 되지. 너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유럽의 축구 문화를 지금 접하고 있는 거잖아, 간접적으로. 그런 그치. 축구의 문화나 그런 경험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그 창 자체가 비교가 안 되긴 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장코치와 뭐 훈련이든 생활 중에서든 기억에 남는 일화 같은 게 있다면, 우리가 친선 경기를 했어요. 원래 있던 팀이랑 이번에 새로 왔는 베르데스랑 두 팀이 있는데 그렇게 친선 경기를 했거든.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뛰면서 느꼈던 게 전형적인 한국 축구랑 스페인 축구가 맞붙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선수 전력에는 상관없이 스타일만 놓고 봤을 때, 경기는 우리가 2대1로 졌어. 근데 재밌던 게 그게 영상을 찍어놔서 영상을 돌려보면 옆에 감독이 하는 말이 들리는 게 우리의 원칙에 맞게 우리 센터백이 골키퍼한테 백패스를 했어. 근데 그러다가 백해서 실점을 했거든. 근데 그 감독 옆에 있던 원래 있던 팀의 감독이 말하는 게 아, 야, 백패스 하지 마. 횡패스 백패스 하지 마. 그런 거 하면 먹히는 거야. 음, 내가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이거는 한국 축구에서 확실히 그런 지도자들이 널렸다. 단순히 횡패스 백패스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하면 그거는 솔직히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죠. 원칙에 맞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할 걸 하다가 뺏긴 건데 그거를 나쁘다 하면 안 되지. 어, 그러니까 기술적인 오류에 집중을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음, 목적으로 나아가는지 안 나아가는지 그 의도에 집중을 하느냐, 그 차이가 이제
보였다라는 것 같은데 저도 여기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기술적인 실수를 했을 때 크게 지적을 받았다라는 거 한 경험 기억이 그렇게 없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술에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을 좀 다른 방향으로 수행을 했다든지 시도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경기 중이라도 피드백이 들어오는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은 더 과정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본 J리그에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J리그에서도 그런 모습을 혹시 본 적이 있나? J리그를 보면 특히나 외국인 숫자만 봐도 감독이 엄청 늘어났고 그리고 일본인 감독 수준도 엄청 올라왔는데 그 팀에 속해 있는 건 아니지만 잘 모르는데 그 아래에 있는 유소년 레벨 또는 그 후배일 고등학교 레벨 정도의 코치들만 봐도 우리랑은 완전 인사이트가 다른 거지. 한국이랑은 그 코치의 수도 다르고 유럽에서 배운 수자체도 많고 거기에 접근법을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나는 그런 류의 지도자들이 일본에 많아지니까 지금의 레벨까지 월드컵 우승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레벨이 왔다고 생각을 해. 나는 축구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그냥 축구 팬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대표팀 경기라든지 프로팀 경기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결과만 놓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일본이 그치. 유럽팀 강팀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본과 맞붙었던 경기들에 대한 최근 전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근데 그 경기 결과들을 보면은 이제 경기라는 것 자체가 변수도 워낙 많고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 또 축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스코어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만 집중을 많이 하죠. 만약에 우리가 일본한테 3대 0으로 졌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3점 차라는 그 3점 차이 안에 단순히 골대 안에 공을 3번 덜 넣었다의 그 차이가 아니라 그 3골을 더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그 시스템들의 그리고 그 노력과 투자 그리고 멀리 보면서 계획했던 그 철저한 기획들 사이에서 3점이라는 점수가 차이가 났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본이나 유럽들은 잘 준비가 돼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일본이 더 잘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유럽 팀들 상대로도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축구와 관련한 인물일 수도 있고 본인의 삶에서 만나온 인물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굉장히 존경을 하는 사람이나 롤모델을 삼는 사람이나 아니면 최근에 좀 이 사람이 가진 생각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 혹시 있나? 많이 떠오르는데 요즘 들어 그냥 딱 보면 되게 진부할 수 있지만 펩 가르디올라라는 사람은 단순히 축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보면 되게 뭔가 인사이트가 넓어지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아니면 2011년도인데 그때 바르셀로나가 챔스 우승을 하고 나서 펩 가르디올라가 했던 말이 딱 하나 있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하는 축구에 대해서. 그 말의 뜻은 꽤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 펩 가르디올라가 하는 축구들을 쭉 나열해 보면 결국에는 공이 중심이잖아. 공을 가지고 있는 거. 높은 곳에서 계속해서 공을 뺏기지 않고 플레이를 하는데 그거를 위험하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이득이 더 크다고 볼 것이냐. 근데 거기에 있어서 자기는 그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지. 왜 자기 선수들은 공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가지지 않을 때가 더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는 좀 축구를 정말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게 펩 가르디올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 이제 최근에 들어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축구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런 투자나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 이제 유소년 팀들도 GPS라든지 그런 첨단 장비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받는데 테크놀로지라는 것에만 너무 중심을 둔다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유럽에선 축구에 대한 굉장히 저명한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유럽 사람들이 한창 그런 테크놀로지를 들어올 때 우리가 테크놀로지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축구라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테크놀로지에 도움 없이도 우리가 훈련이라든지 좋은 팀을 꾸려나가는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 과정이 진행이 될 수 있을 때, 그런 능력을 갖췄을 때 테크놀로지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처음 봤어요. 이게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기술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 라는 이 얘기도 어떻게 보면 아까 너가 경험을 했던 그 한국 전형적인 축구와 스페인 전형적인 축구가 맞붙었던 그 경기에서 떠올랐던 일화가 관통되는 얘기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백패스는 축구에서 보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적성이 우리가 확실하다면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던 거고, 그것을 하지 그렇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축구로만 보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이거는 축구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야. 이거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 말인데, 그 분야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그 분야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만약에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스페인은 축구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가 한국이랑 완전히 다르지. 우리가 만약에 축구의 주체가 누구야라고 물어보면 다 축구 선수라고 말하겠지. 근데 축구 선수도 맞지. 근데 더 본질적으로 뭐냐는 거지. 스페인은 그거를 옛날부터 고민해왔고, 결론적으로 축구는 축구 선수가 하지만 결국 그 주체는 하나의 인간이다. 인간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뇌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그들은 본 거지. 그것도 엄청 옛날이야. 1980년대 그때부터 했으니까 엄청 앞서있던 거지. 저는 이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선수가 하지 않나? 그럼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인간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진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나도 처음 들었을 때. 선수이기 이전에 인간이니까 그런 인간의 본능도 이 축구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뇌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본질적인 얘기지. 굉장히 신선한 접근이네, 관점이. 이런 인사이트나 관점에 대한 아이디어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실험하는 무대가 아마추어든지 유소년 무대가 되기도 하고, 가끔씩은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는 감독이라면 프로 무대에서 그런 테스트를 해보는 감독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해보기 때문에 결과물이 결국에는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도를 했을 때 굉장히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면은 그게 이제 우리한테도 두려울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테스트들을,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각자 나라에서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무대가 이제 2달 안으로 접어들었죠.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관전 포인트 같은 거? 다양한 면에서 볼 수 있는데,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축구의 트렌드가 11명이 전부 다 이제 맨마킹을 하는 식이잖아. 특히 월드컵이란 걸 감안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게 쉽진 않을 거야. 근데 분명 나는 그렇게 한 팀은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지,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는 중요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지금 요즘 생각을 하기로는 맨투맨 마킹이 엄청 인기가 많아지고 있지. 거의 유행이지. 근데 코치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그 맨투맨 마킹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요. 기존 포지셔널 플레이의 방법으로는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약간 거의 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느낌이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풀 수 있는 해답을 주는 경기들이 몇 가지 나는 좀 제시가 되고 있다고 봐. 코모라든지. 그래서 월드컵에서도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새 이제 전술 트렌드가 11명 모두가 맨마킹을 하는 트렌드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항하는 전술들이 계속해서 시도가 되고 있고, 축구라는 것이 발전하는 방식은 언제나 그랬듯이 뭔가를 파괴하기 위한, 지금의 유행을 파괴하기 위한 시도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구라는 것이 이제 현대 축구로 발전하기 시작했던 시점은 이제 펩 가르디올라가 포지셔널 플레이를 시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치. 근데 이제 포지셔널 플레이라는 그 개념을 또 파괴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것으로 일환이 이제 맨마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맨마킹을 또 파괴하는, 그걸 깨는 전술이 뭐냐?
이런 그게 중요하지. 다양한 방식들이 이미 많이 시도가 되고 있지만 이번 월드컵에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많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평소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보게 되는 무대가 될 테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의 쇼케이스가 되겠네요. 각자 이 그치. 현대 축구를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현대 축구의 유행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각자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번 월드컵 가장 기대가 되는 팀은 어디라고 봐요? 저는 성적이라는 상관이 없이 어떻게 보면 지난 월드컵보다 좀 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팀은 저는 일본. 특히 지난 월드컵에서 잘했지만 이번 월드컵은 급이 다르다 생각해 나는. 왜냐면 특히나 잉글랜드전이나 봤을 때도 단순히 잉글랜드를 이겼다고 해서 일본이 기대된다는 말은 아니고 그 경기를 봤을 때 이거는 클럽 팀이 하는 수준이랑 국대 팀이 하는 수준이랑 엠블럼을 딱 이거 경기 중계 화면을 딱 놓고 그냥 가리고 보면 아 이거 나 그냥 구분 못해. 이제 대표팀 경기는 훈련할 수 있는 시간도 좋고 이제 완성도가 클럽팀만큼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완성도가 뛰어난 축구를 보여줬다. 특히 포인트라 본다면 일본이 3-4-3을 쓰잖아. 양쪽 윙백이 안에 들어가 있는 윙이랑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 로테이션 위치를 바꿔. 스위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공간을 비워놓는 개념이지. 그 공간을 비워놓으면 필요할 때만 그 공간에 누가 들어가서 쓰는 거야. 그래서 일본 경기를 분석한다 해도 되게 뭔가 어지러워. 왜냐면 절대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질 않거든. 근데 그거는 단순히 그냥 혼돈 카오스가 아니라 감독이 원칙적으로 그거를 주입을 시키는 거야 선수한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클럽팀급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 브라질 축구에서 처음 제시됐던 릴레이셔널리즘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이번 파리 생제르맹이 보이고 있는 11명 모두가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스위칭을 하는 그런 축구. 이게 가능하려면 11명 모두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축구를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자기 역할만 뿐만이 아니라 내 역할은 뭐고 내 역할이 아닌 내 옆에 동료 역할은 뭐고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게 가능한 전술이라는 건데 이건 모든 일본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클럽 축구 수준의 완성도 있는 경기를 보여줄 수 있었고 그런 걸 바탕으로 뭐 독일, 스페인, 잉글랜드, 브라질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난 월드컵도 독일과 스페인을 잡은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거였다고 생각하는데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그거 이상으로 이제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충분히 나는 왜냐면 우승 후보라고 보는 이유도 확실히 이거는 이제는 완전 어나더 레벨. 한국이랑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 생각을 해요. 라이벌이 아니다. 이건 라이벌이라 보기엔 안 돼. 이제는 아니야. 거기 유럽에 갖다 끼워놔도 구분을 못할 수준이지. 인정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여기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그 다른 나라의 팀들이 와서 우리 팀과 경기를 할 때가 있어요. 친선 경기.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명이 스페인이다.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교류전은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UEFA 유스리그가 대표적인 예시죠. 유스리그. 이제 성인의 챔피언스리그 대진과 똑같은 대진으로 이제 그 선수들이 원정을 이동할 때 유소년 팀도 같이 이동하면서 그 유소년 팀들도 챔피언스리그를 여는 거 그런 식으로 유럽끼리에는 교류는 굉장히 잦게 일어나는 게 흔한데 저도 뭐 독일 팀, 에스토니아, 뭐 프랑스 팀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여기서. 근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한 팀이 일본 팀이 여기 있는 동안 3번을 찾아왔어. 일본 고등학교 연습 경기라든지 이런 활동을 위해서. 이게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유럽 축구를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송 차원에서 잘하는 애를 뽑아서 이제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기회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경험인데 굉장히 제한적인 경험인데 일본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벌써부터 이런 투자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선수들이 유럽을 진출을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대표 선수가 됐을 때 해외를 경험을 해본 거는
시각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단순히 지금 잉글랜드 1대0으로 이겼다 그 이면에 뭐 어떤 부분들 어떤 노력도 있었는지가 보였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봤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대한 이번 월드컵에서 행보를 기대하는 한국 팬들은 많이 없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그 현황을 잘 알고 보지만 해외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그런 사정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선수들의 이름값만 보고 기대치를 매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기대를 하는 해외 팬들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이번 월드컵에서의 대한민국의 행보, 결과는 예측을 못하겠지만 그런 행보나 어떤 흐름을 예측해 본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지. 우리 조가 체코랑 남아공, 그리고 한 팀이 어디였지? 그 멕시코죠. 멕시코지. 저번이랑은 조금 다른 게 결국에는 팀 자체도 늘어나서 경기 맥락도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비교적으로 강팀을 만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 팀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아공,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남아공이나 체코 같은 경우는 전력적으로 우리가 앞서 있다고 봐도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1대1로 본다면. 그냥 선수 역량만 놓고 본다면.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경기 중에 맞이하게 될 상황이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느냐지. 벤투 때랑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쭉 이어져 오는 게 어쨌든 우리가 선수로만 본다면 지공 상황에서 더 잘하는 선수들이 더 많아졌단 말이지. 특히 이번에 배준호도 그렇고 뭐 이강인도 원래 있긴 했지만 백승호나. 그렇다면 우리가 더 잘하는 상황을 더 자주 맞이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조별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지난 월드컵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조별리그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공을 장점으로 가진 선수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공이 장점인 팀과 속공이 장점인 팀의 선수들의 구성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결국에는 지공은 발을 붙이고 하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들이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속공을 역습을 나가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멈춰서 스트럭처를 갖춰야 되겠지.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려면 그 상황을 90분 중에 몇 번을 만드냐. 만약에 우리가 90분 중에 그 상황을, 지공 상황을 3번밖에 못 만들어. 그러면 우리는 지공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지공 훈련을 할 이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속공을 나가는 선수들과 또는 지공에 유리한 선수들을 비교했을 때 결국 결정적 차이는 그거야. 전환 상황에서 발을 붙이냐 또는 앞에 있는 공간으로 나가냐.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한국에서도 두 개 갈리고 있는 포지션만 봐도 황희찬이랑 배준호, 크게 비교했을 때 나는 솔직히 지공 상황만 따지면 배준호가 더 낫다고 생각해. 1대1 돌파가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나은 상황을 자주 만들 수 있다면 배준호 같은 선수를 써도 괜찮은 거고, 아니면 우리가 90분 동안 전환 상황을 더 자주 맞이하게 되면 그러면 뭐 황희찬을 써도 나쁘지 않은 거고, 선수 특성에 따라 이 기인한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번 평가전에 황희찬보다 배준호가 더 많은 모습을 드러냈던 거는 황희찬의 부상, 컨디션 이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전략적인 계획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는, 왜냐면은 우리가 조별리그를 데뷔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지난 월드컵에 비해서 참가팀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상대적 약팀을 상대하면서 지공을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공에 조금 더 장점이 있는 배준호 같은 스타일의 선수를 조금 더 테스트해 본 거다. 이런 관점으로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황희찬이 1대1 돌파가 안 되고 황희찬이 이제 배준호보다 덜 뛰어난 선수냐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 선수들의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 그 선수들의 특성이 다른 거를 우리가 상대팀 그리고 우리의 색깔에 맞게 어떻게 조정해 나갈 거냐가 이제 감독의 역할이고. 다시 돌아와서 결국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축구를 자꾸 발전시키려는 것도 월드컵을 성적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월드컵 성적을 내려고 이 모든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축구 리그를 가지고 있는 대로 선수들이 진출하는 것, 감독들이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내부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가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K리그의 세계적 위치랑 한국 유소년 시스템 축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축구를 어느 정도냐 하여 물어봤을 때 기준이 뭐야? 월드컵이잖아. 월드컵 몇 강 가느냐.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월드컵이란 말이지. 근데 그 월드컵은 무엇에 기인하냐로 다시 돌아봐야 돼. 남다 긴다는 소설만 봐도 결국에는 한국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냈단 말이지. 그렇다면 지금 일본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 어릴 때 어디에서 배웠겠어? 그러니까 다 일본에서 배운 거야. 결국 그 유소년 시절을 어디서 배웠냐가 축적이 돼서 대표팀까지 나타나는 건데 사람들은 월드컵 그 대표팀 성적만 보고 판단하는 거지. 먼저 기반을 잘 만들어 놓아야 대표팀 성적은 나는 따라오는 거라 생각해. 따라오는 거. 뭐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많이 멀었다 생각을 해 나는. 몇 년 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축구를 이끌어가는 대표 선수들이 손흥민, 이강인 같은 선수들이었잖아요. 황희찬도 될 수 있고. 근데 그런 손흥민과 이강인의 경기를 보다 보면은 한국 선수들 움직임감은 많이 다르다. 한국에서 나올 수 없는 유형 선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하죠. 한국에서 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맞지. 둘 다 맞지, 유소년 시절을 유럽에서 보냈잖아요. 손흥민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보냈고 이강인은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스페인에서 생활을 해서 오히려 스페인에서 머문 기간이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보다 길 정도로 스페인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스템을 물들여 왔는데 저는 최근에 한국 축구의 흐름이 해외에서 어릴 때부터 유소년 시스템을 경험한 선수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는 현황이긴 하지만 그 흐름이 점차 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유럽에 뛰고 있는 선수가 많아지고 있는 거가 긍정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유럽으로 진출한 선수들의 루트가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프로 계약을 해서 프로 K리그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줬을 때 유럽 계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 한국의 유소년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한 선수가 유럽에서 경쟁력이 있는 선수가 늘어났다 라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의 선수 풀 자체도 아예 경쟁력이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근데 그거를 그 선수들의 경쟁력을 맥시멈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더 갖춘다면은 오히려 잠재력이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선수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 전에는 좋은 지도자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면은 제가 이게 궁금해. 왜 선수들은 유럽 진출이 많은데 왜 K리그에도 외국 감독이 많고 EPL 유럽 축구에 외국 감독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국 감독들은 해외 진출을 잘 못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나는 이게 단순히 축구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는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 생각하는데 이건 나는 사회 풍토에 좀 기반을 한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아까 앞서 말했던 것도 그렇고 내가 펩가르디올라 말했던 게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것보다 위험한 건 없다는 말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있냐 이거지. 솔직히 말해서 뭐 한국 지도자들 중에 위험을 감수를 하는 사람이 난 솔직히 없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지금 K리그 감독들이나 뭐 전술 전략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트렌드 유행 잘 따라가는 한국이 축구에서는 정작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 전부 다 파이백 내리던가 아니면 뭐 지역 방어하고. 근데 결국엔 여기서부터 다 나는 기반이 되는 거라 생각을 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이 굳이 그런 축구를 하려고 노력조차 안 하고 뭐 해외로 나갈 생각조차 없는 거지. 한국 안에서 이 안에서만 축구를 하려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나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게 그들은 내가 봤을 때 기준 자체가 세계야, 세계. 항상 자기 나라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서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아예 나갈 생각조차 안 하고 이 안에만 있는 거지. 이 안에서 먹고 살려고. 그래서 난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생각을 해. 위험을 감수하는 시도가 적은 문화. 왜 해외 진출이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부분이 그런 위험에 해당할 수 있는지. 해외 진출 자체가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 생각조차 안 하는 거지. 자기가 코온, 자기가 자라난 그 한국 안에서 자기가 해온 것들로만 어릴 때 선수 시절 배운 것들로만 가르치다 보니까 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지. 나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더 스포츠 과학 지식이나 훈련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그 마인드에서 나는 시작을 한다 생각을 해. 왜냐면 지금 여기서 잘 하고 잘 먹고 살고 있는데 이거는 뭐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그런 도전의 가치가 있느냐, 그치. 지금 현재 안정적인 생활의 가치가 있느냐. 뭐 그 가치관을 뭐라고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도전 정신이 분명 한국 축구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어떻게 보면 해외 진출이라는 것은 당장 내가 가진 실력을 100% 발휘하기 위한 환경 조성부터 도전의 시작이기 때문에 언어적이라는 거든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라든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라든지 뭐 단순히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생활적인 거에 적응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실력을 발휘하기 위한 베이스들이잖아요. 그 베이스들부터 도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도전 자체가 큰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걸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한국에서는 입지도 있고 이름도 알려져 있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거 없이 제로인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그런 리스크를 감수했던 선수들이 지금 한국 축구를 바꿔놨죠. 손흥민도 그렇고 더 올라가면 박지성, 차범근이 그치.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너나 나도 지금 그런 시도를 하려고 우리가 그런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도 중에 일환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는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태도지만 그렇다고 그 위험에 대비하지 않는 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위험을 감수하는 데 있어서는 그 위험을 대비하는 것도 포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거는 결국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한 경험, 같이 한 경험, 뭐 작년에 여름에 그런 서머 캠프를 진행한 것들 아니면은 올해 장코치와 코칭과 관련된 활동을 같이 해오는 것들 아니면은 올해 저희가 여름에 준비 중인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거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험을 예측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결국에는 우리가 작년에 했던 썸머 캠프가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해. 왜냐면 한 번 우리가 진행을 했던 것에서 더 추가적으로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아니까 거기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저번에 준비했을 때보다는 좀 더 막막하다는 느낌은 없어. 올해 배웠던 장코치한테 배웠던 것도 그렇고 그 기간에 준비했던 것도 그렇고 위험을 대비하고 더 작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던 것들이지. 어떻게 보면은 크고 작은 시도들이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그런 시도들 자체가 경험으로 치환이 되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짜잘한 위험 감수를 한 새로운 도전들이 큰 도전을 위한 좋은 양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최근에 그런 축구와 관련해서라든지 본인의 인생에 관련해서 그런 시도나 그런 활동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한 것 중에는 특히 이번에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올해 초부터 제대로 배운 거지. 이 학교에 와서 시작을 한 것도 그렇고 내가 스페인어를 처음부터 공부를 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팀에 들어가서 선수로 뛴 것도 그렇고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이 학교에 오기로 결심을 했던 것 같긴 해. 왜냐면 그 학교를 결정하는 거 특히 한국에서 대학교를 결정하는 거는 본인의 시간 투자를 어디에 할 거냐 그런 4년이든 몇 년이든 걸리는 그 시간을 어디다가 투자를 할 것이냐기 때문에 선택 자체가 위험을 감수하는 거긴 하네요. 그러면은 그런 거 말고 앞으로 또 축구에 대해서 더 경험해보고 싶은 것은 없나요? 나는 특히 올해 썸머 캠프를 하게 되면 거기서 아마 가장 많이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식이라는 거를 결국에는 그냥 내가 옆에서 배우고 듣고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 결국에는 내가 그걸
적용을 해야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건데 내가 만약 그거를 듣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낸다면 그거는 솔직히 나는 의미 없다 생각을 해서 특히 내가 그거를 구상을 하고 우리가 아예 제로에서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가장 많이 배우게 되지 않을까 싶어. 올해 썸머 캠프는 작년보다 좀 더 새로운 시도들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개개인들을 모집을 해서 하나의 팀을 꾸린 거라면 이젠 기존에 있던 팀을 저희가 맡아서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대회라는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대회에서 성적도 한번 내보겠다.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간 도전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그 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코치한테 배운 경험, 작년에 썸머 캠프를 한번 진행해봤던 경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보고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한번 꾸려나가 볼 텐데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또 미래의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한 미래의 위험을 감수하기 위한 또 다른 경험을 쌓아가고 그 미래의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와 새로운 관점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축구에 대한 도전과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도전을 계속하고 위험을 감수한 데에 있어서는 그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축구라는 것을 사랑하는 이유, 그러니까 축구의 매력이 본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축구를 왜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진짜 항상 대답이 뭘 생각할지 나는 생각이 안 났어. 왜냐면 내가 축구를 왜 좋아하지? 라고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 왜 좋아하게 됐지? 그 시작의 마음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축구를 왜 좋아하는지 말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유를 만들어낸 거라고 나는 계속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좋아하냐 물어보면 이유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그냥 축구를 처음에는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 하는 거. 축구라는 종목은 결국에는 개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사회와 깊게 연결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친구를 사귀고 결국에는 팀 스포츠로서 같이 뛰는 거지. 거기서 나는 단순히 축구만 한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같이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거지 축구랑.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 그죠. 이게 좋아하는 이유라는 게 한 가지를 대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지금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때그때 다르고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그 매력들이 생겨나는 이유를 설명하라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저는 가장 큰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서 있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나라, 다양한 도시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그 선수들 다 각자의 삶, 각자의 사연들, 다른 스토리들을 다 가지고 이 공간에 온 것이란 말이죠. 그럼 그랬을 때 모두 다른 삶을 살아오던 사람이 딱 90분 동안 같은 시간을 공유를 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매력적인 포인트가 그 90분 동안 본인이 다르게 모두 살아온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 90분을 쌓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각자의 같은 90분을 공유했지만 또 각자마다 다른 경험이 되어서 또 그 경험을 각자 다르게 해석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요. 이게 분명히 하나의 교집점을 만들어주는 부분이지만 그거가 준비되기 위한 과정과 그것이 이후에 파생될 결과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이거는 비단 축구뿐만이 아니라 팀 스포츠, 사회생활, 하나의 집단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이 사회, 집단, 팀 스포츠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게 이제 축구이기 때문에 그런 축구의 매력을 최근에 느끼고 있지 않나. 그러면은 간단하게 좀 다른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축구 외에 또 관심사 같은 게 있나 혹시? 뭐 말하라면 뭔가 많을 것 같긴 한데 요즘 보니까 하고 요리도 좋아하는 것 같고. 요리도 근데 요리를 하면 파스타밖에 안 하긴 해. 그리고 옷 사는 것도 하고 그리고 애니 보기 그리고 축구 하는 건 뭐 당연히 하는 거고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있다. 다 같이 하고 있는 게
뇌과학도 같이 공부하고 있고 스페인 공부는 계속 하고 있던 거. 그 중에서 이제 스페인어 공부라든지 뇌과학적인 거는 조금 축구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죠. 맞죠? 음. 아까 얘기했듯이 뇌과학이라는 것이 축구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번 오늘 했던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 앞으로의 행보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뭘로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나는 처음 지도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뭔가 막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겠다, 뭐 챔스 우승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라는 건 없었던 것 같고 지금도 없어. 근데 왜 했냐라고 봤을 때 나는 그냥 그 코치가 하는 일, 행위, 그 과정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고, 솔직히 목표는 한국 축구를 변화시키는 그거밖에 없긴 해. 만약에 유일한 하나의 진짜 목표라는 걸 딱 명확하게 말하려 했을 때 한국 축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 근데 나는 그 변화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엘리트 레벨에서 위에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아마추어에서부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베르드 CF 같이 K7이나 아마추어에서부터 그 변화를 나는 한 명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그것도 나는 대한민국 축구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면 나는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둘이 얘기하는 것도 그냥 둘이서 그냥 얘기하는 거지만, 이 얘기가 이제 저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이것들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활동들에게도 분명히 대화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냥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앞으로의 행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축구를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런 비슷한 마음이나 비슷한 꿈을 가진 이들에게 한번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게 있다면은, 주고 싶은 말. 본인과 비슷한 꿈을 가진 이들에게, 축구가 아니더라도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해도 솔직히 나는 뭘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다 생각을 안 해. 그 사람이 뭐 범죄가 아니고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뭐 아무 기여가 안 되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에 100%를 쏟으면 남는 건 있다고 생각을 해. 나는 도전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불안감, 리스크를 떠안는 행위인 거잖아요. 특히 우리 주변에는 마침 대학생이 된, 이제 막 성인이 되고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우리 나이 또래가 아니더라도 어떤 나이가 됐든 새로운 도전을 앞두거나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분명 많을 것 같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비슷한 입장에 놓인 사람으로서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은 없나요? 물론 100%라고 해서 앞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도전이 두려울 수도 있어. 왜 두렵지? 당연히 두렵지. 뭐든 하는 간에 뭘 해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결국 그 두려움의 원인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확률 때문이잖아. 이건 진짜 내 그냥 성격일 수도 있는데 나는 실패라는 게 그게 되든 안 되든 안 되든 그냥 하고 실패가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왜냐면 나는 100% 했으니까. 그냥 핑계일 수도 있어. 실패를 해도 난 100% 했으니까 괜찮아 라는 핑계일 수도 있는데 근데 나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 왜냐면 결국에는 실패라는 거는 어디에 기준을 떼냐 달라질 수도 있어. 2년 뒤에 보면 그게 성공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직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실패일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관점을 좀 더 길게 볼 수도 있다는 거지.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가족들과 항상 하는 얘기도 비슷한 얘기거든요. 불확실하지만 도전하는 이유는 해봐야지 미련이 안 오는다고. 해보지 않고 실패하면은 자꾸 그 주변에서 얼쩡거릴 것 같은 거. 그게 그런 삶을 살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도전을 시도해본 거거든요. 미래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함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한테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도전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할까? 불안하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도전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단순한 간단한 노력, 간단한 변화를 가지고도 세상이 변화되고 간단하고 정말 조금만 바뀌었을 때 조금만 뭔가 내가 더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했을 때 뭔가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한다면 저는 정말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100%를 쏟아 부어도 안 되고 그래도 불안하고 뭔가 열심히 해도 그게 진짜 도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정도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한 거잖아. 그걸 도전이라고 부르는 거지. 다른 거는 도전이 아니죠. 리스크가 없다면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다면은 옳게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도전하고 있는 원래 것이다. 원래 모든 건 예측 불가능하니까. 그죠? 그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확률을 높이는 일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렇지. 근데 확률이 높다고 해서 또 그게 100%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말 작은 그치. 극악의 확률들. 근데 이제 그 극악의 확률들도 안 풀린 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기적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 확률을 높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놓고 이제 나머지는 그렇지. 그 흘러가는 흐름에 또 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 오늘 한번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해봤는데 어땠어? 소감을 한번 얘기를 해봐. 우리가 한 시간 반 정도 했나? 어, 저희가 네, 그 정도 한 것 같은데 1시간 반 정도? 딱 90분 아, 했네요. 축구 했네요. 진짜 한 시간 반 진짜 빨리 가는 것 같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주제 자체가 많은 좋은 것도 많고 많이 나오 얘기도 많이 한 것 같고 나쁘지 않아. 첫 유튜브 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편집을 해보고 해야 또 알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로는 그냥 대화만 놓고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대화였다고 생각해요. 음, 재밌었나요 혹시 오늘?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계속 얘기만 해서 머리가 아프긴 한데 이런 얘기를 뭐 자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쪽 이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그거예요. 모두 각자 얘기가 다들 있고 사연이 있을 텐데 아마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다들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이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에게 그럴 환경을 한번 마련해주고 싶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런 취지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충분히 기획 의도에 맞는 진행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행보들과 굉장히 기대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너가 그래서 뭐 또 기회가 되면은 다른 회차에도 또 제 출연을 그때는 좀 하면 페이를 받아야. 그때는 또 페이를 받아요. 아무튼 정말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좋은 소식들 또 전하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스탈 루에고. 아스타 루에고.